기조 발제를 맡은 이준식입니다. 발제를 하기 앞서서 한국을 비롯해서 온 세계가 코로나19 사태라는 근대 이후 초유의 큰 일을 겪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은 한세기 전에 나라를 잃고도 끝내 좌절하지 않고 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해방을 이룬 우리 선조들의 독립운동의 저력이 지금 우리에게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런 저력이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를 그래도 현명하게 극복하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발표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갖고 계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는 당연히 대한민국 임시정부인데,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20세기 초 동아시아 혁명의 역사 속에서 다시 한번 조명해보자는 겁니다.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인 에릭 홉스범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1789년부터 칼 막스가 공산당 선언을 발표한 1848년까지를 혁명의 시대라고 규정하는 그런 아주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근데 홉스범이 말하는 혁명은 유럽에서 일어난 혁명입니다. 그런데 유럽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동아시아에서도 유럽보다는 조금 뒤늦긴 했지만 혁명의 시대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20세기 초입니다. 물론 19세기 말부터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혁명을 시도하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그것이 본격화된 시기가 20세기 초입니다. 20세기 초에 일어난 동아시아의 혁명의 한가운데 한국의 독립운동이 있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기원은 독립운동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첫 번째 맞은 2017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촛불혁명으로 국민주권의 시대가 열리고 첫 번째 맞는 광복절인데 사실상 국민주권의 시대는 이미 100년 전에 열렸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민주공화국에 살고 있는데 그런 민주공화국의 역사는 이미 100년 전에 시작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가 그냥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의 역사와 이어져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유관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한가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이 됩니다. 헌법에 나와 있는, 대한민국 헌법에 나와 있는 역사적 사건은 딱 3개밖에 없습니다. 3.1운동,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리고 4월 혁명입니다. 그리고 앞에 둘,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 바로 1919년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입니다. 다 독립운동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라는 말로 상징되는 독립운동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이다, 대한국민이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헌법 전문에 담아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2005년에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결정이냐면은 헌법은 전문에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이 일제한관 독립운동가의 공헌과 희생을 바탕으로 이룩된 것임을 선언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결정입니다.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이라는 말은 곧 대한민국이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헌신을 바탕으로 해서 수립된 것임을 선언한 것이다 라고 헌법재판소는 해석을 했습니다. 만약 헌법이 개정되면서 이 전문이 바뀌지 않는 한 대한민국 헌법은 기본적으로 독립정신 때문에, 독립운동 때문에, 독립정신 때문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라고 선언한 것으로 해석돼야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많이 알려진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사진입니다. 이 청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처음 세워졌을 때 사용하던 청사입니다. 지금은 찾아볼 수 없는 그야말로 역사의 유물이 되어버린 청사인데 이 청사가 처음 세워진 것은 잘 아시다시피 중국 상하이의 프랑스 조계였습니다. 프랑스 조계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상하이는 20세기 초에 동아시아에서 가장 뚜렷한 혁명의 도시였습니다. 추영이라는 중국 혁명가가 있는데 이 중국 인명사전을 찾아봤더니 추영을 청말 민주혁명 인사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추영은 1885년에 태어나서 1905년에 죽은, 그러니까 20살밖에 되지 않은 젊은 나이에 죽은 그런 중국의 혁명가인데, 이 추영이 쓴 유명한 책이 혁명군이라는 책입니다. 이 혁명군이라는 책에서 추영은 중화공화국을 주장을 했습니다. 당시는 청나라였습니다. 1인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는 전제국가에서 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공화국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이 혁명군이라는 책이 당시 상하이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던 책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혁명군이라는 책을 굉장히 많이 봤다고 합니다. 중국의 유명한 지식인인 장병린이 상하이에서 발간되던 소보라는 잡지에 추영이 쓴 혁명군의 서문을 실은 것 때문에 이른바 중국사에서 말하는 소보 사건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추영이 탄압을 받아서 죽게 되는데요. 이 소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중국의 혁명가들이 광복회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리고 광복회는 1904년 호남성 창사에서 세워진 화흥회, 그리고 1894년 미국 하와이에서 손문이 만든 흥중회 등과 손을 잡고 나중에 1905년에 중국 동맹회로 개편이 됩니다. 중국 동맹회는 일본 도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중국에서는 혁명단체를 만들기가 어려워진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일본 도쿄에서 만들어졌고, 이 중국 동맹회가 이른바 신해혁명의 신호탄이 됐다고 하는 무창기를 일으켰고 1912년에는 국민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상하이는 중국에서 민주공화주의를 내건 새로운 움직임, 다시 말해서 혁명이 일어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출범한 것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이 중국 공산당이 처음 출범한 것도, 공식적으로 중국 공산당이 창당대회를 한 것도 상하이라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마찬가지로 상하이 프랑스 조계에서 전국 대표회, 첫 번째 전국 대표회를 가졌습니다. 모택동 등 13명이 참석을 했는데 그 가운데 2명은 상하이 대표였고요. 1921년보다 1년 앞선 1920년 8월 상하이에서 중국 최초의 공산당, 통칭 상하이 공산당이 만들어졌고, 이 상하이 공산당이 1년 뒤에 중국 공산당이 창당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사진은 중국 공산당 제1차 전국 대표자 대회 폐지 기념관입니다. 이 기념관은 한국 사람들이 상하이를 방문하면 꼭 들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으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않은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는 신천지라는 곳인데요. 좀 상하이에 몇 개의 지도를 보여드리면, 이 지도는 20세기 초 상하이의 조계 지도입니다. 보시면은 공공조계가 있고, 그 다음에 법조계라고 한자로 되어 있는 게 프랑스 조계입니다. 당시 프랑스를 중국에서 법국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법조계라는 게 프랑스 조계인데, 또 다른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운데 신천지라고 쓰여 있는 것이 지금 상하이의 번영을 상징하는 그 신천지고요. 신천지 바로
위쪽에 보면은 중국 공산당 창당대회가 열린 1차 전국대표대회 회지가 있고, 그 밑에 지금 한국인들이 많이 찾아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부지기념관이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창당된 곳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거처를 계속 옮겨다니면서 활동을 했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가 있던 곳이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것을 이 지도가 보여줍니다. 걸어서도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이게 모두 프랑스 조개이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당시 프랑스 조개를 지배하고 있던 프랑스 당국이 한국의 독립운동이나 중국의 사회주의 운동에 대해서 지지는 하지 않지만 일종의 묵인 정책을 펴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본격적으로 하기에 앞서서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갖고 있던 꿈과 관련해서 두 명의 인물을 먼저 소개하려고 합니다. 독사진의 주인공은 허언이라는 일제강점기에 활동했던 유명한 변호사죠. 그 다음에 오른쪽 단체 사진에 동그랗게 표시가 된 인물은 김립이라는 인물입니다. 김립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무원 비서장이었습니다. 허언은 국내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임시정부에 직접 관여하진 않았고, 김립은 임시정부에 직접 관여해서 국무원 비서장이라는 중책을 맡아서 활동하다가 비운에 암살을 당한 인물인데요. 두 사람의 이름 때문에 특별히 두 명을 소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립과 허언은 모두 함경북도 명천 출신의 선후배사입니다. 김립이 허언보다 5살 나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형동생 사이였겠죠. 근데 김립의 본명은 김이경입니다. 근데 김이경이 나중에 이름을 김립으로 바꿨습니다. 김립과 허언의 이름을 들으면은 바로 한 단어가 연상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입헌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이름에는 입헌민주주의를 하겠다는 19세기 말 20세기 초 이 땅에 살던 젊은이들의 꿈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는 대한제국 시기였습니다. 대한제국 시기에는 황제가 유일한 주권자였습니다. 그 황제가 유일한 주권자이던 제국을 입헌민주주의 국가로 만들겠다는 꿈을 두 사람이 갖고 있었고, 이 꿈은 단지 김립과 허언 두 사람만의 꿈이 아니라 이 당시 이 땅에 살고 있던 많은 젊은이들의 꿈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은 좌절이 됐습니다. 1910년 대한제국이 망했기 때문입니다. 대한제국 주권을 일제에게 빼앗기 때문에 입헌민주주의를 하겠다는 두 사람의 꿈, 또는 두 사람을 포함한 많은 젊은이들의 꿈은 좌절될 위기에 부딪혔는데, 이 땅의 젊은이들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대한제국은 망했지만, 나라의 주권을 일제에게 빼앗겼지만, 그 빼앗긴 주권을 되찾아와서 민주주의를 이루면 된다는 생각으로 독립운동에 투신하게 됩니다. 20세기 초 1910년 공방을 전후해서 독립운동에 투신한 많은 젊은이들이 이런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은 단순히 일제 식민 지배로부터 벗어나겠다, 자주 독립을 이루겠다는 꿈에 그친 것이 아니라 자주 독립을 이루면서 동시에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꿈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1899년에 대한제국이 대한국국제라는 일종의 헌법을 만듭니다. 대한국국제를 들여다보면 모두 황제의 권력과 관련된 규정입니다. 민에 대한 조항은 4조 딱 한 조항만 나옵니다. 신민이 대왕제의 향유하옵시는 군권을 침손하는 행위가 있으면 그 행위의 사정과 사후를 막론하고 신민의 도리를 잃어버린 자로 인정할지입니다. 무슨 얘기죠? 신민에게는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신민에게는 황제의 권력에 복종할 의무밖에 없다. 근대 국가의 주인이 시민에게는 의무에 앞서서 권리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대한민국 국제에는 권리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신민의 권리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신민의 의무만 규정할 뿐입니다.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헌법이라고 할 수 있죠.
제1번 제국 헌법, 이른바 메이지 헌법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1919년에 우리 역사가 처음 있는 큰 변화가 나타납니다. 바로 제국에서 민국으로 혁명적으로 바뀐 겁니다. 바로 3.1운동이 계기였습니다. 3.1운동이 일어나자마자 중국 신해혁명의 지도자이던 손문이 한국의 독립운동가인 김창숙 선생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라가 망한 지 10년이 못 되어서 이 같은 대혁명이 일어난 것은 동서고금의 역사에 보기 드뭅니다. 중국에서 혁명을 시도하고 있던 중국 혁명운동의 대표적인 인물인 손문이 한국에서 3.1운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건 대혁명이다 라고 규정을 한 겁니다. 1944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임시헌장이라는 헌법을 만듭니다. 그 서문에 현행헌법 전문과 똑같은 서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 국가가 강도 일본에게 패망된 뒤에 전민족은 오매에도 국가의 독립을 갈망했고 무수한 선열은 피와 눈물로써 민족 자유 회복에 노력하여 3.1 대혁명에 이르러 전민족의 요구와 시대의 취향에 순응해 정치, 경제, 문화, 기타 일절 제도의 자유평등 및 진보를 기본 정신으로 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 임시헌장의 서문에는 몇 가지 두드러진 단어가 보입니다. 하나는 3.1 대혁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임시정부에 모인 독립운동가들은 이 대한민국 임시헌장은 임시의정원을 통과한 헌법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모인 독립운동가들은 우리가 흔히 3.1운동이라고 부르는 역사적 사건을 3.1 대혁명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혁명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계 역사에서 대혁명이라는 이름을 갖는 혁명은 프랑스 대혁명밖에 없습니다. 말하자면 프랑스 대혁명과 견줘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혁명을 우리는 1919년에 일으켰다라는 자부심입니다. 3.1운동은 일제 식민 지배로부터의 자주독립을 내걸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자주독립이라는 목표를 이루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당시 임시정부에 모인 독립운동가들을 비롯해서 독립운동 진영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민족혁명에는 실패했다. 자주독립이라는 목표를 이루는 데 실패한 것은 민족혁명을 이루는 데는 실패했지만 민주혁명을 이루는 데는 성공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에는 민족혁명과 민주혁명 두 가지 성격이 섞여 있는데 민족혁명을 이루는 데는 비록 성공하지 못했지만 민주혁명을 이루는 데는 성공했다. 왜 민주혁명을 이루는 데 성공했느냐?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을 통해서 민주공화국을 세웠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3.1 대혁명이라는 표현을 썼고 그 3.1 대혁명으로 태어난 대한민국의 기본 정신을 자유, 평등, 그리고 진보로 규정했습니다. 물론 이때 말하는 진보는 우리가 현재 통상적으로 말하는 진보와는 좀 다른 것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대한민국의 기본 정신을 자유, 평등, 진보로 규정한 것도 눈길을 끕니다. 1944년보다 앞선 1938년에도 임시정부가 비슷한 입장을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당시 임시정부가 일제히 탄압을 피해서 그리고 중일전쟁의 여진을 피해서 피난 중이던 1938년에 3.1절 기념식을 가졌는데 그 기념식에서 발표한 한국 3.1절 역사 대략이라는 글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3.1운동은 프랑스 대혁명이나 미국의 독립운동에 비교해도 결코 손색이 없는 위대한 민족운동이다. 역시 프랑스 대혁명과 비교합니다.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서 프랑스가 공화제 국가로 나간 것처럼 우리도 3.1 혁명을 통해서 민주공화제 국가를 수립하는 데 성공했다라는 것이죠. 2년 뒤인 1940년 3.1절 21주년 기념선언에서도 3.1운동은 민주주의를 그 중심 도리로 한 혁명운동이었다라고 규정합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단순한 자주독립운동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향한 운동이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다음해인 1941년 임시정부에서 제정한 건국강령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독립선언은 우리 민족의 혁혁한 혁명의 발현이며 쭉 넘어가서 이는 우리 민족의 자력으로서 이족 전제를 전복하고, 이족 전제라는 게 일제 식민 통치를 가리킵니다. 이족 전제를 전복하고 5천년 군주 정치의 국악을 낡은 틀을 파괴하고 새로운 민주 제도를 건립하며 사회 계급을 소멸하는 제1보의 착수였다. 역시 3.1운동을 민주혁명이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임시정부의 주석이던 김구 선생도 중국 신화일보에 실린 글에서 3.1 대혁명은 한국 민족이 부흥과 재생을 위해 일으킨 운동이었다. 우리는 3.1절을 기념할 때 반드시 3.1 대혁명의 정신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히고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3.1 대혁명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은 바로 반일 독립과 민주 자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역시 독립운동을 민족혁명과 민주혁명으로 보고 바로 민주혁명이라는 측면에서 3.1운동을 3.1 대혁명으로 불러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표현한 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임시정부를 얘기하려면 3.1운동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3.1운동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3.1운동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임시정부를 수립하려는 움직임과 밀접하게 이어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증거가 1919년 3월 2일, 그러니까 3월 1일 독립선언과 만세시위가 시작되고 난 바로 다음 날 주로 서울 시내에 뿌려진 조선독립신문이라는 지하신문입니다. 이 조선독립신문은 천도교 쪽에서 낸 신문입니다. 그 조선독립신문, 천도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3.1운동을 주도한 주체 세력 중에 하나죠. 조선독립신문 제2호에 이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근일 중에 가정부를 조직하고 가대통령 선거를 할 것이다. 여기서 가정부라는 게 임시정부고 가대통령이라는 게 임시대통령입니다. 독립선언과 만세시위가 시작된 지 바로 다음 날 임시정부 구성과 임시대통령 선거에 관련된 기사가 천도교 쪽에서 낸 지하신문에 실려 있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천도교 쪽에서 임시정부를 수립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거나 아니면 임시정부를 수립하려는 움직임이 이미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천도교 쪽에서는 조선민국 임시정부라는 이름의 임시정부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 창립장정에 보면, 이 창립장정이 일종의 임시헌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 창립장정에 보면은, 조선국민대회와 조선자주당은 연합회의 명예로서 조선을 조선민국이라고 칭하고 자해 임시정부를 조직한. 제1조는 조선국민대회라는 형식을 통해서 조선민국 임시정부를 세우려고 했음을 보여줍니다. 제2조, 조선민국은 2인의 도령을 선거해서 이를 통하라. 조선민국 임시정부의 지도자는 도령인데 이 도령은 선거를 통해서 선출하는 겁니다. 황제처럼 그냥 황제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황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사람을 조선민국의 지도자로 하겠다, 도령으로 하겠다,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조선민국 임시정부 외에도 임시정부를 수립하려는 움직임이 국내외 여러 곳에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의 연해주에서는 대한국민의회가 1919년 2월 말부터 추진되고 있었고요. 회의가 아니라 의회입니다. 오타가 났네요, 자리에. 대한국민의회는 명칭은 의회지만 그 직제를 보면 대통령, 부통령을 두고 있는 것으로 봐서 사실상 임시정부를 지향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명한 한성정부가 있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1919년 4월 23일 출범할 예정이었는데 한성정부는 조선민국 임시정부처럼 대회를 통해서, 국민대회를 통해서 정부를 수립할 구상을 갖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4월 23일은 3.1운동의 만세시 열기가 이미 거의 죽어가던 시절입니다. 일제의 가혹한 탄압 때문에 만세 시위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만세 시위가 소강 상태로 접어든
국면입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대규모의 국민대회를 갖지 못했고 13도 대표자회를 열지 못했고 그래서 한성정부는 수립되지 못했지만 한성정부는 세워질 경우에 쓰려고 했던 약법, 임시헌법을 통해서 아예 민주제를 선언합니다. 제1조 국채는 민주제를 채용하고 제2조 정체는 대의제를 채용하고 제3조 국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세계 평화의 기운을 징징케 한다. 1조, 2조, 3조 모두 다 중요합니다. 민주제, 대의제라는 표현이 구체적으로 나왔고요. 제3조에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나옵니다. 아까 대한제국의 대한국제에서는 시민의 권리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전면에 내세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세계 평화. 저는 한국 독립운동에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평화를 늘 앞세운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제 식민지배 아래 고통을 받고 있지만 우리가 독립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 민족이 일제 식민지배의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온 인류가 다 평등하고 자유롭게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평화주의를 늘 앞세우는 것이 한국 독립운동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라고 생각하는데 역시 한성정부 약법에도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세계 평화의 기운이라는 단어가 눈길을 끕니다. 그리고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중국 상하이에서 정식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헌정이라는 딱 10조항짜리의 임시헌법을 제정함으로써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출범할 수 있었는데요. 10조항짜리의 간단한 헌법이지만 이 10조항 안에는 지금 헌법에 담겨있는 기본 정신이 모두 그대로 담겨있다고 해도 좋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헌법입니다. 일단 1조가 가장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이 조항을 통해서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1910년 나라가 망했을 땐 대한제국이었습니다. 그 대한제국이 불과 9년 뒤에 대한민국으로 바뀝니다. 제국에서 민국으로 바뀌는 거죠.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정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일부 임시의정원 의원들은, 이 임시의정원 의원이 지금으로 치면 국회의원들이죠. 헌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모인 임시의정원 의원 가운데 일부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름은 망한 대한제국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새로운 나라 이름으로는 적당하지 않다는 이의를 제기했는데 그 이의를 일거에 눌러버린 주장이 뭐였냐면은 제국으로 망한 나라 민국으로 흥하게 하자. 그래서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바꾸자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 주장에 많은 임시정원 의원들이 동의를 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나라 이름을 정해졌고 대한민국의 국채는 민주공화제로 결정됩니다.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공화제가 등장하는 순간입니다. 해양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합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등조항입니다. 제4조는 자유조항입니다. 제5조는 권리조항입니다. 그리고 제6조에 가서 의무조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평등, 자유, 권리, 의무입니다. 현행 헌법의 구조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이 주인이 되는 민국에서는 민의 권리, 자유, 민의 평등, 자유, 권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이 순서에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7조 대한민국은 신의 의사에 의하여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며 나아가 인류의 문화 및 평화에 공헌하기 위하여 국제연맹에 가입한 당시 국제연맹이 새로 출범했기 때문에 국제연맹에 가입하겠다는 조항을 헌법에 넣은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인류의 문화 및 평화에 공헌하기 위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의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 국제연맹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문화및 평화에 공헌하기 위해서. 제가 한성정부 약법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한민국 임시원장 둘을 소개했는데 모두 다 공통적으로 평화를 강조합니다. 이게 두 헌법 문서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이 만든 단체가 내세운 강령 정책 중에 평화나 국제주의를 표방하지 않는 것은 없다고 봐도 좋을 정도로 모두 다 평화와 국제주의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제구조, 조금 얘기가 길어지지만 좀 하나만 더 설명하겠습니다. 제구조, 생명형, 신체형 및 공창제를 전폐합니다. 생명형 전폐라는 건 지금으로 치면 사형제 폐지겠죠. 그 다음에 신체형은 아마 일제가 당시 시행하고 있던 태형제들을 의식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공창제까지 전폐하겠다는 것이 임시정부에 모인 독립운동가들이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은 당시로서는 매우 혁명적인 생각입니다. 이제 대한제국이 망한 지 불과 9년밖에 안 된 시점에서 황제가 주인인 나라가 아니라 민이 주인이 되는, 당시는 국민이라는 표현보다는 인민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썼습니다. 인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선언한 것. 그 다음에 인민은 모두 평등하고 자유롭고 똑같은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한 것. 더 나아가서 사형제 폐지, 공창제 폐지, 이런 것들은 당시로서는 엄청나게 혁명적인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중국에서 불고 있던 신의 혁명, 더 나아가서는 동아시아 밖에서 벌어지고 있던 세계적인 격변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919년 9월 임시정부가 통합임시정부로 다시 출범하면서 대한민국 임시헌법이라는 훨씬 더 체계적인 헌법을 다시 만드는데요. 그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대한민민으로 조직한다. 제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한인민 전체에 있다. 이런 내용이 보이고 제4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일제 평등하다라는 조항도 눈에 띕니다. 그리고 1925년 4월 7일 대한민국 임시헌법을 개정하는데 제1조 우리에게 지금도 익숙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국 독립운동은 기본적으로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족주의에 대해서 배타적인 독립운동가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운동을 할 때 그 바탕에는 민족주의 정서가 강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민족주의와는 배타적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되는 사회주의자들조차도 상당 부분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사회주의를 받아들였습니다. 대표적인 보기가 임시정부 초기에 국무총리로 활동하던 이동희입니다. 이동희는 1910년대 말에 사회주의를 받아들여서 사회주의자가 됐는데, 그리고 1920년대 초에는 상해파 고려공산당이라는 사회주의 그룹의 핵심 지도자로 활동을 했는데, 그런 이동희는 죽을 때까지도 민족주의에 대해서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시정부에도 합류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한국의 독립운동은 그냥 한국만의 독립운동이 아니라 한국 주위에 있는 여러 나라의 혁명운동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전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혁명운동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았지만 특히 동아시아 여러 나라의 혁명운동과 긴밀한 상호관계 속에서 전개됐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특히 중국 혁명과 러시아 혁명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민족주의와 국제주의는 적대적이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민족주의와 국제주의는 한국 독립운동 역사를 보면은 배타적이지 않았다, 적대적이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이따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빠뜨릴 수 없는 문제가 한국 독립운동에 대한 다른 나라의 지원이고 거꾸로
다른 나라 혁명운동에 대한 한국 독립운동의 기여입니다. 이건 상호관계입니다. 이를테면 중국 국민당 정부가 한국의 독립운동을 지원했다고 하지만 거꾸로 중국의 국민혁명을 위해서 피를 흘린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추구한 또 다른 중국 혁명 과정에도 수많은 한국 독립운동가들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부터 독립운동가로 인정받는 분들 가운데 중국에서도 혁명 열사로 인정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실을 좀 이따 다시 자세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많이 알려진 독립선언문부터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에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인가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한다. 이 구절은 뭐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은 사람들이 별로 기억을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이로써 세계 만국에 알려 인류 평등의 큰 도의를 분명히 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독립국이고 우리가 자주민이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온 인류가 평등하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려고 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독립운동이 우리의 독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가 평등해지는 세계로 나가는데 초석이 되고자 한다. 뭐 그런 뜻을 드러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의 문장에도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전 인류 공동 생존권의 정당한 발동이다. 우리가 독립선언과 만세 시위를 하는 것은, 우리가 독립을 선언하는 것은 전 인류가 공동 생존하는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전 인류 공동 생존권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 문장에서는 동양 평화로서 그 중요한 일부를 삼는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에 필요한 단계가 되게 하는 것이다. 한국의 독립운동이 곧 동양 평화를 이루는 것이고 동양 평화가 이루어지면 바로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국의 독립운동을 동양 평화, 세계 평화, 인류 행복으로 이어서 사고하는 것이 저는 독립선언의 굉장히 중요한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립선언서보다 먼저 발표된 독비 유학생들이 발표한 28 독립선언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문화에 공헌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발표한 대한민국 임시헌장으로 들어가면 인류의 문화 및 평화에 공헌하기 위해서라는 표현이 등장하고요. 임시정부가 임시헌장을 만들면서 동시에 정강을 발표하는데요. 그 정강 제1조도 민족평등, 국가평등 및 인류평등의 대의를 선전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한국의 독립운동과 중국혁명이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몇 가지 사례입니다. 유명한 김규직 선생의 파리 평화의 활동을 도와준 중국인들이 몇 명 있는데 김규직 선생이 파리에 가기 위해서 여권을 발급받는데 도움을 준 것은 당시 손문 이끌던 중국 이른바 호법정부의 외교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파리로 가기 위해서는 배를 타야 되는데 배표가 없었습니다. 그 배표를 자기가 자신이 갖고 있던 배표를 김규식 선생에게 양보해서 김규식 선생이 파리 여행을 도와준 것은 정육수라는 유명한 중국의 여성 혁명가였습니다. 그 다음에 김규식 선생이 파리에 가서 처음 활동할 때 머물고 있던 집이 우리에게는 이석증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진 이회영 선생과의 친분으로 더 많이 알려진 이우경이라는 중국의 유명한 아나키스트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그래서 김규식 선생이 파리에 가서 활동할 때 김규식 선생의 초기 활동을 도와준 사람들이 전부 중국 사람들이었습니다. 중국 국민당 쪽과 연결되어 있던 중국 사람들이 김규식 선생의 초기 파리 활동을 지원하는 활동을 벌였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에서 한국의 독립운동을
지원할 때 중국 국민당 얘기를 많이 하는데 중국 국민당 외에도 중국 공산당도 한국의 독립운동을 지원하고 후원했음을 보여주는 유명한 사례가 주울레입니다. 지금도 중국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는 주울레가 1940년 한국광복군 성립전례식에 서명포에 서명을 했다는, 물론 대리 서명이긴 하지만 서명했다는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고요. 이 한국광복군 성립전례식 서명포에 보면은 송과, 풍옥상, 오철성, 유치가, 우빈 같은 중국 국민당 쪽의 중요한 인물들 이름도 보이지만 주울레, 2차 국공 합작 당시 중국 공산당 대표로 충칭에 머물고 있던 주울레 이름도 보입니다. 그리고 1944년에는 임시정부가 3.1절 24주년 기념식을 가졌는데 이 기념식 방명록도 지금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방명록에 보면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 몇 가지 보이는데, 하나는 송과, 유치, 주가화, 마초중 같은 역시 중국 국민정부의 중요 인물들 이름이 보이는데 동시에 주울레 이름이 또 보입니다. 그리고 동필무라는 인물의 이름이 보입니다. 이 동필무는 아까 소개한 1921년 상하이에서 중국 공산당 제1차 전국 대표회의가 열렸을 때 참석한 13명 중에 한 명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원로죠. 이 동필무 이름도 보입니다. 그리고 동필무는 당시 중국 공산당 남방중앙국의 부석이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지도자들도 역시 임시정부가 주최한 3.1절 기념식에 참석해서 서명을 남겼는데요. 여기도 자세히 쓰지 않았지만 이 자료 가운데 보면은 좀 꼬부랑 글씨가 보입니다. 폴란드, 체코, 그리고 미군 부대를 대표해서 참석한 사람들의 서명입니다. 흔히 임시정부를 폄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임시정부를 인정한 다른 나라가 없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 보면 물론 망명정부긴 하지만 폴란드, 체코 대사관 사람들이 서명을 한 것이 확인이 되고 미군 대표라고 서명한 것도 기를 겁니다. 거꾸로 중국혁명에 참여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운동가도 많습니다. 신해혁명 과정에서 김필순, 이태준, 신해혁명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당시 국내에 있던 김규식 선생, 그리고 나중에 김규식 선생의 손이 처남이 되는 김필순 선생, 그리고 김필순 선생의 제자인 이태준 선생, 이런 분들이 다 중국으로 망명을 하는데요. 당시 신해혁명이 일어났다는 소식에 흥분한 이 땅의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았다. 중국에서 신해혁명이 성공하면 한국의 독립운동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 더하기 중국의 혁명과 한국의 독립운동은 사실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생각 때문에 중국으로 망명해서 신해혁명에 직접 참여한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게 임시정부 국무총리 대리를 지내는 신규식 선생, 그 다음에 나중에 임시정부에서 국무위원을 지내기도 하지만 임시정부 초기에는 임시의정원 의원겸 국무부 차장을 지낸 조성환 선생, 이런 분들이 신해혁명에 참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김규식 선생은 신해혁명이 일단 실패로 끝난 다음에 일어난 두 번째 혁명, 흔히 말하는 2차 혁명에 참여를 했고, 나중에 임시정부 대통령이 되는 박의식 선생은 혁명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았지만 당시 홍콩에서 발간되던 향당 잡지라는 잡지에 주필을 맡아가지고 중국의 공화제를 옹호하는 논설을 여러 편 썼습니다. 사실상 중국혁명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활동을 벌인 것이죠. 그리고 여성 독립운동가로 유명한 한국 최초의 여성 비행가로 많이 알려진 권기혁 선생, 중국 국민당 쪽 중국 국민정부에 군인으로 참여하면서 중국의 국민혁명에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권기혁 선생의 부군인 이상정 선생은 아예 중국 국민정부의 장성이었습니다. 청산리 전투에도 직접 참여했고, 나중에 한국광복군 참모장을 지낸 이범석 장군 역시 중국군 부대에서 국벌 활동을 벌인 경력이 확인되고,
역시 한국광복군 참모장을 지내는 김홍일 장군도 역시 중국 국민혁명군의 북별동직에 직접 참여해서 역시 장성급이었습니다. 김원봉 선생 중국 국민당의 복벌에 1920년에 직접 참여했고요. 그 다음에 중국 국민당 쪽은 아니고 중국 공산당 쪽에서도 중국 공산당 당원이 돼서 활동한 유명한 장지락, 김산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진 장지락, 그 다음에 중국에서 중국 공산당의 초기 영도인으로 평가하는 이철부라는 가명, 중국에서는 이철부라는 이름으로 알려졌지만 우리에게는 한익원이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한 한익원은 1925년 국내에서 출범한 조선공산당이 탄압을 받으면서 지도부를 계속 재편을 하는데 조선공산당의 중앙집행위원을 지냈고 나중에는 중국으로 망명해서 중국공산당의 간부로 활동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신흥고관학교를 졸업하고 청산리 전투에서 참전했던 김은 선생은 나중에 중국공산당에 입당했고 중국공산당 홍군 75사단 참모장으로 1936년 황하 도하 작전 중에 전사했습니다. 이른바 중국에서 말하는 항일 열사입니다. 그래서 모택동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중국의 찬란한 오성풍 기회는 조선혁명 열사의 선열에 물들어있다. 김은 선생 같은 조선인들이 중국혁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중국혁명이 성공할 수 있었다. 그런 평가겠죠.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말씀은 다 마쳤는데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자면 한국의 독립운동은 한국만의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 혁명운동의 큰 흐름 속에서 위치하고 있었다. 중국혁명, 러시아혁명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지만 동시에 나중에 중국혁명에도 큰 영향을 미쳤고 1920년대, 오늘 러시아혁명 얘기는 별로 안 했지만 1910년대 말 1920년을 전원 시점에 러시아혁명을 위해서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빨치산 활동을 한 조선의 독립운동가들도 굉장히 많았다. 중국혁명운동과 러시아혁명운동에 또 한국의 독립운동에 끼친 영향도 결코 적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아시아혁명운동의 큰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 임시운동은 세워졌고 한국의 독립운동은 벌어졌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제 얘기는 오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